요즘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들이 또 노벨상을 주로 받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뭔가 인공지능을 다른 분야에도 적절히 활용하는 초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네. 것들도 우리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이 허사비스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커서 2024년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한 걸 다 따져보니까 AI한테 줘야 될 걸 제가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AI 에이전트한테 줘야 될 걸 제가 받은 건 아닌가? 예. 왜냐하면 그 결과 결국 그 AI로 단백질 분자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생명과학의 판도를 바꾼 거는 얘가 아니고 AI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스웨덴의 왕립과학원의 규정은 개인한테만 주게 돼 있고 네. AI한테는 못 주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제 요즘은 그 대신 뭐 영화라든지 미술이나 이런 건 또 논란이 있잖아요. 인정하지 예, 말까 맞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 저 허스비스라는 아이가 커서 저걸 활용을 하게 된 거니까요. 네. 도구를 활용하게 된 거니까 이 아이가 그럼 어떤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활용했는가를 또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 왜 결국 제가 이 발상을 안 했으면 저건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렇겠죠. 반면에 16세 때에는 막 게임을 너무 좋아했더라고요. 네.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6세 때 캠브리지에 입학하더라고요. 저 뒤에 글자가 왜 좀 깨졌냐 하면 네. 제가 이 설문을 주면서 예. 이 정리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제가 챗 GPT에 돌렸습니다. 좀 정리해. 예. 그랬더니 얘가 중간중간에 뭐 캠브리지를 케임브러더 막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컨텐츠는 제가 준 겁니다. 네. 주고 돌렸는데 역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뭐 알파 폴도 나왔는데 어떤 게 뭐 알파 스타로 막 지가 만들어 고치기도 하고 뭐 조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내가 게임 컴퓨터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약간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기계가 아니다. 기계가 아니구나. 이건 인간에 대한 이해구나. 이렇게 얘가 판단을 하면서 딥마인드, 즉 인지과학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에서 인간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박사학위를 받죠, 얘가. 네. 그래서 얘는 약간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와 결합됐을 때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내놓은 게 뭐 알파고 시리즈 내놓고 딥마인드하고 구글하고 결합하면서 이제 알파 제로, 알파 폴드 나오면서 이제 이 단백질 구조 파악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를 다른 말로 쭉 보니까 얘가 너무나 많은 전공을 했어요. 그 사이에. 근데 얘는 아마 그 전공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재밌는 사례를 봤는데 허버트 사이먼, 요 보세요. 정치학 박사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정치학 박사인데 노벨상, 튜링상, 온갖 과학상을 다 쓸었습니다.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정치학 박사가 무슨 노벨상을 받고 이 사람 또 카네기 멜론 경제학 교수도 했고요. 예. 튜링상도 받았어요. 소위 컴공의 노벨상이잖아요. 예.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예. 처음에 정치학을 학위를 받으면서 네. 정부에서 좀 일을 했더라고요. 네.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하면은 돈을 완전히 날리고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고 이렇잖아. 이 사람이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진지하게. 예. 그 페인 포인트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사람이 하는 것을 계속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소위 그게 그 유명한 그 합리성에 도전하는 가설들이 있죠.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경제는 다 감성이 결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소위 그 감성 경제학, 행동 경제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하고 커너만 두 개인데 커너만 교수와 이 사람 둘이가 아마 감성 경제, 행동 경제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 정치학 그리고 이걸 계속 도구를 쓰다 보니까 컴퓨터도 사용하고 네. 통계학도 쓰다가 네. 또 인지과학도 하다가 또 경제학도 하다가 네. 그래서 노벨상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융합이 있더라. 그래서 융합을 되는 이유는 내가 어느 전공을 해야지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모든 전공이 다 마치 사업할 때 사업에 전공이 따로 없잖아요. 네. 모든 전공이 다 들어가잖아요. 뭐 회계도 들어가고 협상도 들어가고 똑같더라는 거죠. 노벨상의 비밀은 바로 문제 해결의 열망을 가지고 초융합으로 하는 것이더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더라. 허사비스도 사이먼도 이제 그걸 알았고요. 요게 1956년 달트머스의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날입니다. 요 날이. 네. 56년 달트머스 회의가 소위 인공지능에서는 되게 유명한 날이잖아요. 예.
그 유명한 소위 학자들이 모였는데 어떤 학자들이냐면은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예요.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미 그 알란 튜링이 벌써 세계대전 때 그 기계를 사용해서 암호를 풀어냈잖아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알란 튜링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모이자 해서 모였는데 보니까 한 이보다 더 모였습니다. 숫자는 더 되는데 예. 보니까 수학자, 물리학자, 행정학자, 정치학자, 전기심리학, 전기 이래 나오면 요즘은 전기는 뭐 전기전자일 거고요. 예. 그 요중에서 튜링상을 받은 사람은 수학자 2명, 행정학자, 정치학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렇네요. 사람들이 다 AI면은 마치 AI를 하는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하잖아요. 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 AI를 쓰는 거죠. 예. 그 저기 바로 이 증거가 행정학, 그렇네요. 정치학 받은 이 정치학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고요. 이후에 예. 카네기 멜론의 컴퓨터공학과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예.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네. 결국 지금 오늘날은 자기가 어느 전공을 중요하냐도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망을 바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제목이 된 것 같은데, 게임 체인저. 이 게임 체인저로서 인공지능을 강조하신 부분,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AI의 역사와 나온 기술들을 쭉 들여다보면요. 예. 기술이 있는 반면에 게임을 하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 전략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솔의 게임이잖아요. 예. 저 게임을 할 때 딥마인드, 아까 허사비스가 세운 딥마인드가 매출이 제로일 뿐만 아니라 빚이 아마 마이너스 한 1,000억 원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인 회사를 예. 구글이 인수해서 이 게임을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겁니다. 이게 확 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AI가 기술인 지점과 게임인 지점이 항상 두 개가 같이 가더라. 기술과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기술과 경영이.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걸 알 수 있고. 딥시크도 마찬가지로,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오픈 AI 기술이 오픈 AI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구글에서 2017년에 나온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 논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 논문의 필자들이 대거 오픈 AI로 옮겨갔고 오픈 AI가 대거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챗GPT로 확 띄워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게임이라고 봅니다. 네. 매우 전략적인 게임이다. 딥시크도 마찬가지로 남들은 이제 그 굉장히 연산을 많이 하는 그 시스템을 갈 때 왜냐하면 그 안에서 뽑아낸 것이 작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지식의 중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생각의 그 체인이라 하기도 하는데 딥시크 저것도 기술보다는 전략이다. 즉 게임이라는 거죠. 네. 팔란티어 저것도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가 돈을 뭐 한 5조 정도 벌더라고요. 1년에요. 네. 그리고 시총은 한 500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 정도 기술은 곳곳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그 비즈니스를 선택한 남들이 그 들어오지 못한 어마어마한 극단의 어떤 그 블루오션을 국방부를 잡으면서 간 거죠. 게임이죠, 저것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페이팔 마피아 출신들이에요. 네. 오픈 AI도 그렇고 파란티어도 그렇고 페이팔 마피아, 일론 머스크 또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페이팔 마피아잖아요. 예. 그 페이팔 마피아의 논리가 게임 체인지예요. 네. 제로 투 원. 즉, 그 혁신으로 판을 바꿔서 예. 시장을 독점하자는 겁니다. 이 예. 사람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기술 혁신도 있고 아까처럼 남들이 진입을 안 들어오는 우주 영역이라든지 네. 국방 영역 이런 데는 진입이 안 되잖아요. 딱 잡고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의 세계를 기술의 세계로만 보면 안 되고 여기 엔스로픽 같은 경우도 엔스로픽이 원래 오픈 AI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예. 저희도 대박 성공을 했어요. 근데 원래 쟤들이 지난번에 샘 알트만이 물러날 때 쟤들이 대안이었다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저 두 명은 기술을 전공한 적이 없어요. 한 명은 생물학이고 한 명은 영문학을 했어요. 근데 쟤들은 뭘로 게임을 바꿨냐면 똑같은 논리에 그 UN 헌장을 학습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인권 헌장 이런 걸로 학습을 막 시켜서 쟤들을 소위 헌법 AI라 하잖아요. 헌법 AI. 예, 예. 그런 기술. 이것도 하나의 게임이죠. 그 기술이 아니잖아요. 예.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AI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과 이 전략, 네. 게임의 룰을 어떻게 바꾸냐.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범국가적으로 볼 때는 또는 어느 기업이 크게 나갈 때는 기술 개발과 이 게임의 룰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게임으로 가면 남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예.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 책에 제가 중요한 고조소수에 썼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네, 진짜 그렇네요. 예. 진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삶의 규칙, 규범, 맞습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비즈니스의 룰 이런 걸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다 바뀐다 네. 그런 의미였군요. 바뀌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선점하고 바꿔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한국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우리 네, 그 정도 네, 해야죠. 네. 사실 또 그런 중심 역할을 우리 카이스트가 하기 위해서 또 카이스트가 네, 네. 그런 복음 같은 역할을 다른 국가에도 알리고 네.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해외 캠퍼스도 이렇게 적극 네, 맞습니다.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새로운 게임을 위해서 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인공지능 휴보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휴보가 원래 이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인데 이게 하나는 고유명사고 하나는 일반 명사로 썼는데요. 네. 고유명사는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왜 인간형 로봇을 가이스의 우주로 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로봇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지금은 로봇가 사실상 휴머노이드 로봇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퍼져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로봇 밀도 세계 1등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인구 수조로는 뭐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인도한테 부족하지만 근로자 10,000명당 그 로봇을 채택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열망이 높고요. 네. 우리나라 AI 그 랭킹 열망이 높은 것 중에요. AI에 대한 열망 점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열망 점수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AI에 대한 연구력이 높습니다. 네. 산업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현재 우리가 제조 강점 있는 대한민국이 자동차를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여튼 다 완벽 조립하는 나라들 중에 뭐 5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뭐 현대자동차, 토요타도 이고 막 나오는데 아마 한 40배 정도 큰 시장이 로봇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로봇 회사들이 좀 휴보도 있지만 저 휴보라는 건 제가 상징적으로 많은 앞으로 로봇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느냐 문제인데 네. 제가 이렇게 해외 이렇게 출장도 다니고 하면서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뭐 에질레티 이런 많은 로봇 회사들이 제품을 안 내는데 막 홍보를 너무 하더라고요. 제품 나오기 전에. 네. 제 사람이 제품 안 내는데 왜 홍보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포지셔닝을 저는 간단하게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야 시장이 폭발했을 때 주문이 왕창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그 로봇 제조업과 로봇 기반이 세기 때문에 바로 인정투쟁이라는 말은 인정받기 위한 이게 해결의 용어입니다. 해결의 그 struggle for desire for struggle 또는 뭐 struggle for recognition, 인정투쟁.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의식주가 해결되면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다는 것을 인정투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저걸 정말 인정투쟁 정도로 강도로 전 세계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안 그러면 이미 시장이 열렸을 때 늦어가지고 뺏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권, 소브린 AI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다른 이데올로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챕터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저 밑에 왜 제가 한류를 만들었냐면 로봇 아이돌들을 제가 제작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저걸로 저 코파일럿에다 만들어 보니까 좀 귀엽게 막 나오더라고요. 저 정도면 우리가 한류하고 저렇게 결합되면은 세계적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겠고 현재 카이스가 그 연구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저널에 얼마나 실렸냐가 아니고요. 학회에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학회에 인정받고 저널에 실리려면 2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술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3대 학회를 중심으로 보는데 현재 카이스트가 그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MIT를 넘겼고요. MIT를 넘겼고. 버클리가 1등, 카이스트가 2등. 1등은 조금씩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역량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연구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 인정투쟁, 소위 전 세계적인 홍보, 네. 한국에서의 홍보.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확실하게 박아넣어주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걸 좀 덧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챕터 기억나는 게 AI와 인간을 말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불사의 현자 케이론을 비유하셨어요. 아, 네, 네.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인간하고 분리한 이야기를 했는데 AI를 위해서 AI를 하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AI 기술을 잘 해서 잘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경우를 우리가 사이보그로 본 겁니다. 사이보그 소위 기술을 쌈박하게 완벽하게 갖추는 걸 말하고 예. 케이론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이로우냐 아니냐.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예. 감성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페인 포인트를 말씀드린 게 이제 결론으로 온 건데 네. 케이론은 결국은 그 말하고 인간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네. 실제로 그 케이론 그리스 신화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 케이론은 켄타로우스의 종류 중에서 가장 지혜로워서 신을 교육시키는 신의 멘토들이더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근데 지혜로운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보그와 케이론을 이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네. 미국에서 제가 이 어느 회사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 계산이 되고 또 내리면 자동으로 내려지고 그리고 자동으로 집에 갖다 해주고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네. 꽤 유명해요. 제가 표현을 어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가 대량 해고를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해고를 시켜서 좀 들여다봤어요. 네. 왜 그렇게 해고를 많이 시키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샵이잖아요. 네. 샵이면은 식료품이다 그러면 식료품 샵에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정말 식료품이 얼마큼 신선한가, 네. 회전율이 얼마나 빠른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데 네. AI에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그 생각보다가 너무 쌈박한 사이보그 같은 그런 자동 샵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이보그 모델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대량 해고를 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로봇이나 AI를 보러 오는 거는 한두 번이고 네. 뭐 듣기 좋은 꽃노래도 뭐 지루하잖아요. 예. 계속 와서 보면 그다음부터는 그건 재미가 없고 식료품 가격이 그것 때문에 더 비싸지잖아요. 저기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신선한 거 회전율. 그 본질의 문제에 가서 결국 안 가는 거예요. 네. 그 문을 계속 줄줄이 닫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온 거죠.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저 회사는 손실을 알고도 저걸 테스트하려고 했을까? 예. 그럼 오케이. 네. 알고 있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정도 해고를 대량 시키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네. 정말 저게 될지 알고 한 거죠. 아. 그래서 문제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문제 정의가 사이보그로 갈 건가, 케이론으로 갈 건가, 즉 인간하고 상관없이 AI 기술을 정말 뽐내려 할 건가, 또는 정말 인간에게 이로운 케이론으로 갈 건가에 대한 문제 정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존재하지 않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아.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자동 매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돈을 벌면서 해야 되는데 네. 물 돈이 많기 때문에 막 그랬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되게 대량 해고를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보그를 만들기 위해 동원된 인력도 만만찮게 많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거를 쌈박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마침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에 처음 이제 인간을 말했듯이 우리가 어느 모델로 갈 건가를 네. 항상 문제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나온 데 중에 예. AI를 넣어서 성과는 높게 나오지만 예.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줄어들더라. 아, 오히려. 바로 앞에 같은 사례죠.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만들어 갈 때 항상 문제 정의를 하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책이 AI 인문 경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그였습니다. 의미에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네. 교수님께서 이번 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여러 맥락들을 조금 이제 이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도 해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그 AI가 진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어떤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는 여러 맥락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참 여러 저서들 중에서도 특히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요즘은 AI가 그냥 AI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시 또 AI 에이전트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 이게 뭐 내년이 원년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좀 궁금합니다. AI가 이제 기술도 있지만 에이전트로 동료로 이제 막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어떤 뭐 그 제약회사 보니까 에이전트만 한 몇천 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되는 거죠, 네. 에이전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의 특징이 24시간 잠자지 않고 피로도 느끼지 않고 계속 일을 해서 뭐 또 연산력도 사람보다 막 100배, 1000배 연산력이고 데이터 소화력도 어마어마한데 얘들이 잠자지 않고 일을 하니까 네. 이 룰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인간이 노동을 가지고 또는 거기에 뭐 자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데이터, 알고리즘, 연산력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력이 너무나 폭발하다 보니까 이 AI 경제 또는 AI 에이전트 경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이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앞에 회사들 보면은 뭐 10년 된 회사도 있지만 5년 이내 회사도 진짜 많거든요. 네. 그 회사들이 대부분 특징이 스몰이에요, 스몰. 네. 인력이 뭐 얼마 안 되고요. 예. 근데 매출은 대기업이에요. 거의 뭐 몇 조 되고. 예. 그 다음에 얘들 특징이 이제 AICQ. AI 네이티브라는 건 태어난 날부터 AI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고요. 예. AI 이미그런트는 다른 회사를 하다가 AI를 도입한 걸 말하는데 AI 네이티브의 예. 경우에는 특징이 작게,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스케일.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한 3년 이내에 막 확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그 작은 인원에 그리고 AI를 같이 동료로 쓰면서 그리고 최대 효과를 거두고 이런 룰이 새로 생겨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AI 이코노미 또는 AI 네이티브 이코노미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그 경제학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그 생산력 폭발. 네. 그리고 최소 인원. 예. 그리고 아까 한 5년 뭐 3년 이렇게 돼서 조단이 되는데 아주 몇십 명이에요. 직원이요? 예, 20명, 25명 뭐 이렇더라고요. 하. 깜짝 놀랐어요. 보통 예. 그 정도 되면은 뭐 수천 명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 그 AI 특히 네이티브 이코노미의 파격적인 새로운 게임의 룰 같아요. 이것도 새로운 게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러면 AI 네이티브 시대는 너무 소수로 회사를 대기업을 키울 수 있으면은 사람 안 써되나? 이런 문제 또 생기잖아요. 네. 그럼 사람은 네.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하냐? 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얻고 일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파생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아서 결국은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해갈 수밖에 없는 게 또 AI 이코노미 질서는 없는데 현상이 생긴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아주 참 그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생각을 해요, 매일. 그 제가 3시의 공장입니다. 제 별명이. 새벽 3시의 공장. 3시에 예. 공장불 켜고 예. 아침에 이제까지 하다가 잠깐 자요, 아침까지. 네, 네. 예, 이제 해외에 맞추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이런 자료들을 전 세계에서 훑어보고, 또 이걸 이제 저는 그냥도 많이 찾고요. 네. 많이 찾은 거를 다시 아까 보였던 여러 GPT에다가 돌려보기도 하고, 네. 또 반대로 GPT에 나온 걸 또 다시 검증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나름 재밌어요. 아, 참, 눈에 선합니다. 카이스트에 새벽에 가보면 꺼지지 않는 연구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방은 우리 여현덕 교수님의 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멋지십니다. 후배로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반성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 순간이네요. 하여튼 AI 워낙 급변하는, 뭐랄까요? 뭐 기술이자, 산업이자 또는 생태계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뭐 활약도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간간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가 뭔가 큰 성과 내거나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알려야 또 이게 또 맞아요. 인정투쟁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맞습니다. 교수님 바쁘시면 후배 석학분들이라도 보내주시면 저도 네. 우리 대학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활동하고 있다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네. 제가 사실은 그 방송 출연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서 안 나가는데 알죠. 그 책을 내는 그 출판사들은
다 이렇게 그래도 이게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식사회. 예. 그래서 진짜 그 출판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나온 거예요. 알죠. 저 홍보하는 거 진짜 제가 두려워해서 잘 안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우리 책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사실 양서일수록 출판사들이 책 출판하는 걸 진짜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AI 경영, 소년병과 아인슈타인 아마 저희 뒤에도 이렇게 네. 보일 겁니다. 책 진짜 왼쪽에 건 출판사가 만든 거고요. 오른쪽에 저 코믹한 거는 제가 잠깐 아, 넣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재밌으라고. 예. 그냥 이 소년방 하면 무슨 전쟁 영화 같이 보일까봐. 네. 우리 고정 댓글에서 바로 누르시면 구매할 수 있는 링크까지 드릴 거니까요. 양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야 또 이렇게 좋은 책 출판하려는 뜻있는 출판사들도 더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 아이고. 또 대전 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저희 멋진 교수님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에 또 뵙고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